아, 해외 미술 시장에선 우리나라 추상 미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우리 추상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단색화는 경매에서도 그 진가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미술 시장의 중심. 최근 수년 사이에 K-팝이 세계 무대를 휩쓰는 동안 또 하나의 한류라고 할 K-아트가 세계 미술 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한국의 추상 미술, 단색화 열풍이 바로 그것이죠. 정상화에 이어 세 번째로 낙찰가 10억 원을 돌파한 겁니다. 지난해 49억여 원에서 이 바람은 일과성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에너지가 분출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한규의 뒤를 이은 박서보, 정상화, 윤영근, 정창섭, 하종현 등 아흔을 바라보는 한국 화단의 원로들이 그 주인공이기 때문일 겁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서보.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그리는 법이라는 다소 특이한 이름의 묘법 작품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묘법 시리즈가 시작된 지는 거의 50년이 다 되어갑니다. 화업 인생의 5분의 4를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묘법 시리즈는 복잡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해서 어렵습니다. 그리는 법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린다는 느낌과는 사뭇 거리가 멉니다. 얼핏 낙서나 벽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알아볼 만한 형상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흰색 물감 위에 끝없이 반복되는 규칙적인 연필 자국만 보입니다. 물감과 한지가 밀리고 부풀어 올라 가지런한 반니랑을 이룬 작품들이고요. 이들 작품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세계 미술계는 왜 이들 작품에 그토록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왜 그토록 오랜 세월 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한눈을 판 적도 쉰 적도 다른 직업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동안 그림은 잘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내 작품을 판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그림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서보의 화업 65년은 홍익대 미대를 갓 졸업한 1954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그는 전후 한국 현대미술의 출발점으로 인정받는 두 개의 커다란 사건에서 주동인물이 되면서 신화적 존재로 떠오릅니다. 새로운 감성과 미학의 세례를 받은 젊은이들이 완고한 기득권 세력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대의 필연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절이었습니다. 20대 후반 박서보는 본격적으로 비구상의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앵포르멜에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61년 한국 대표로 파리 세계 청년 미술가 대회에 참가해 1년 가까이 머물다 귀국한 다음 해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 추상화로 인정받는 원형질 연작으로 첫 개인전을 갖습니다. 그의 도전은 60년대 중후반부터 또다시 변모하는데
그리고 60년대 말에 이르러 마침내 모노크롬 회화의 대표작인 묘법의 초기 작품이 선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쯤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1970년을 전후해서 본격화되는 전기묘법 시리즈에서 박서보의 화풍이 갑자기 단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색채도 단순해지고 그나마 있던 형태도 사라집니다. 흰색 계통 바탕에 규칙적인 리듬감의 연필 사선들만 가득해집니다. 그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운다는 느낌에 가깝다고 할까요? 평론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작가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강조를 합니다. 그 행위의 무목적성이라는 게 기본에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이어야 한다. 그때 뭐를 내 생각을 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반대로 비워내는 거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운다. 이 또한 어렵군요. 자신을 비운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비운다는 것일까요? 묘법 시리즈 역시 변신을 거듭합니다. 한지가 등장하는 80년대의 후기 묘법, 90년대의 지그재그, 그리고 2000년대의 반니랑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죠. 그러나 재료와 기법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을 뿐 단순함이란 기본 틀은 50년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비울 것이 많다는 얘기도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묘법이 시작된 70년대의 한국은 또 하나의 칠풍노도의 공간이었습니다. 문학의 역시 예술 사조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구투쟁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즈음 그 투쟁의 선봉에 서 있던 40대 중년의 박서보는 뚝심 있는 교수로서 미업 이사장으로서 한국 미술계의 리모델링에 본격 착수하게 되죠. 광주 비엔날레 등의 토대가 된 현대 미술제 운동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무심사 앙대팡당전을 통해 능력 있는 신인을 발굴하는 등 현대 미술의 대중화에 앞장섭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시기에 갑자기 그의 그림이 단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는 결코 원만한 남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욕심쟁이이기도 하고 착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에겐 가식이란 것이 없습니다. 희게 보이면 희다 하고 검게 보이면 검다고 합니다. 갖고 싶으면 쟁취하고 화가 나면 화를 냅니다. 그는 남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언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속은 예술의 속은 양보나 타협을 모르죠. 이런 그가 현실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또 무언가를 그만큼 잃었을 것입니다. 속세에 찌들고 오염되는 영혼을 예감했을까요? 자만과 일탈을 경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속세의 야망과 성취의 에너지가 증대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섭리처럼 비움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미술계에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승승장구할 무렵일 겁니다. 그는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친숙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이것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는 다른 성공한 사람과
박사보가 다른 점입니다. 눈빛 형형하고 순수했던 소년 박재홍과의 약속이었는지 모르죠. 때로는 나쁘게 얘기하면 탐욕, 의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한다고. 순수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득도를 위해 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식을 걷어내기 위해서도 비움은 필요합니다. 가식을 걷어내면 어떻게 될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됩니다.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욕망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꾸밈없이 드러낸다는 뜻이죠. 이것을 천진이라고 합니다. 그는 무엇을 비웠을까? 자연의 섭리에 눈을 뜨는 순간 성취와 과시욕, 예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영혼의 채찍질을 비웠습니다. 작품을 통해 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역설이 여기서 비로소 성립됩니다. 근데 남들이 나보고 굉장히 편안해졌대. 무색의 햇빛 속에는 7가지 색이 들어 있습니다. 무지개 7색이 모이면 색깔이 없는 햇빛이 됩니다. 햇빛은 세상의 오욕칠정이 모여 충돌과 화해와 합의를 거듭하는 무대이자 캔버스이기도 하죠. 우리는 여기서 단색화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색화의 반대가 단색화는 아니니까요. 겉은 강하고 속은 한없이 여린 사람. 그의 일생은 시대정신과 새로움에 대한 동경 그리고 끝없는 자기 변신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수행의 도구로서의 그의 작품은 끝없는 정화 끝에 완성된 화가의 심상이 캔버스에 스며들어 발효된 화해와 치유의 나이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을 보면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역설도 성립되는군요. 단순한 것이 가장 복잡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유일한 욕심은 범람하는 이미지 속에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신의 그림에서 조금이나마 평안과 위로를 얻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로 21세기 예술은 캔버스에서 내뿜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든가 이런 게 보는 사람을 향해서 보는 사람의 각각의 고민을 다 빨아당겨주는 흡인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의 질곡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여기에 뜨겁게 호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재료와 도구와 기법, 거창한 예술로는 평론가들에게 맡기고 오롯이 이 작품과만 마주해 봅시다. 여기에 무엇이 보입니까? 행위의 결과인 작가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 흔적을 통해 잔잔한 심상의 파장이 전해져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특히 그 파장이 나의 주파수와 맞아떨어질 때 나의 하루는 행복해지고 전시회를 찾은 보람을 느낍니다. 노화백도 아마 그러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